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현대와 현실, 우리 눈앞에 전개되는 현대를 여러 관점에서 볼 수 있는데, 저는 일단 1991년도 12월 26일 그 소련이 해체가 되었던 것을 그 현대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 뭐 현대라는 그 구획은 학자들마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나, 제가 이제 보는 견해는 이때가 어떤 큰 전환점이 됐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인류가 살아오면서 겪었던 큰 뉴스 중에 한 30가지를 뽑아가지고 정리해 봤던 적이 있습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딴 뉴스부터 해가지고 뭐 바벨론이 무너졌던 그런 뉴스라든지 이런 큰 뉴스를 한 30개까지 정리해 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1991년도 12월 26일에 그 소련이 해체돼 가지고 소련에게 속해 있었던 그 14개 나라가 소련에서 분리되어서 글쎄 뭐 그 자유인지는 모르지만 어떻든 소련은 그 깨지고 나눠져 버린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극 체제, 미국하고 소련을 양극 체제 혹은 냉전 시대 막을 내리게 되는 사건이었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미국 중심으로 세계가 돌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졌죠. 뭐 이런 사실은 별로 다른 이견이 없이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뒤에 적대적 관계에 있던 소련이 해체되고 나서니까 미국은 뭐 룰루랄라 하면서 신나하고 자기들이 이 자본주의가 공산주의를 이겼다 하면서 뭐 잔치를 했겠죠. 그런데 그때만 해도 공산주의는 망할 사상이고 망한 사상이고 망할 사상이고, 그리고 이제 자본주의 시장 경제는 영원할 것이다 하고 이제 거의 뭐 거기에 대해서는 또 이견이 없었을 겁니다. 대부분 뭐 그렇게 믿었고, 우리나라는 말할 것도 없고 온 세계 사회학자, 역사학자 뭐 대부분이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되었을까요? 이제 우리가 이 문제에도 조금 더 심도 있게 공부를 좀 할 필요가 있는데, 미국 경제가 한때 또 잘 나갔거든. 그 이후에 90년대 다시 말하면 93년부터 2000년까지 미국의 실질 연평균 GDP가 4%에 달할 정도로 초호황기를 맞이합니다. 그 기간은 뭐 굉장했죠. 낮은 실업률은 말할 것도 없고, 인플레이션도 낮고, 실업률도 4% 선에서 안정되고, 고용은 그야말로 완전 고용에 가까웠고, 물가도 안정되고, 성장 동력은 충분하고, 기술은 그야말로 혁신적인 기술들이 컴퓨터, 인터넷 기반으로 성장하면서 엄청난 호황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기술 기업들이 대거 등장하고 빅테크, 하이테크 하면서 기술 경제에서 벌써 우리는 미국은 소련을 많이 앞질렀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심지어 세금도 많이 수입이 있으니까 들어와 가지고 미국 재정도 흑자 경영을 했습니다. 2000년 그 전후로는요, 미국 정부가 기록적인
재정 흑자를 달성했다는 거야. 이건 이제 미국의 다시 말하면 버블닷컴이라고 하는데 닷컴 뭐저 끄트머리에 그 컴마하고 com 닷컴 버블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어떻든 그 미국은 그 꿈에 젖어서 꿈의 세계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발전이 계속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온 또 세계가 또 미국만 바라보고 뭐 그런 때가 있었죠. 그런데 과연 그렇게 계속 갈 수 있겠는가? 그러다가 이제 미국이 2000년대 후반부터 이른바 셰일 혁명이라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석유를 옛날에 시추공을 봐가지고 석유 탱크 같거나 석유의 강 같은 걸 발견 그 석유 맥을 찾아가지고 그냥 길에 올려서 정유하면 쓰는 그런 석유 말고 그때는 그 석유를 시추하는 시추공을 박아 내려가다가 퍼 올리는데 석유하고 모래가 그냥 범벅이 돼가지고 올라온다. 그러면 재수 없고 실패했다.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미국의 조지 미첼이라고 하는 사람이 수평갱도 이 그림에 보시는 대로 석유를 석유 갱도를 수평으로 뚫어 나가 가지고 모래층에다가 모래하고 석유가 섞여 있는 거기다가 물 폭탄을 터뜨려 가지고 물하고 모래 석유를 막 흔들어서 석유가 물보다 가볍기 때문에 이게 물과 분리가 되어서 모래는 맨 밑에 물은 그 위에 물보다 더 위에는 석유가 떠오르니까 이걸 추출을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그 혁명이 일어납니다. 셰일 혁명이라고. 그래서 사실은 만약에 이 셰일 혁명이 안 일어났으면은요, 미국은 2008년도 글로벌 금융 위기 서브 프라임 모기지 론이라고 하는 이 부동산 부실 대출 때문에 수많은 은행이 뭐 문을 닫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 끝장날 뻔했는데 그래도 이 셰일 석유가 큰 그 무역 수지라든지 뭐 에너지 수입 감소라든지 여러 가지 미국 이 석유 때문에 시커먼 석유 때문에 뭐 그냥 경제가 완전히 무너질 뻔했는데 회복된 거야. 그러면 그 뒤에 좀 이렇게 그 아껴 쓰고 긴축하고 잘 될 때일수록 우리가 좀 검소하게 진실하게 선하게 의롭게 어려운 날을 도와가면서 이래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하지 않고 흥청망청하고 아주 뭐 교만하고 사치하고 까불고 뭐 이렇게 하다가 오늘날 미국이 회복 불능 상태까지 지금 기울어지고 있어요. 그걸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모양인데 오늘 이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현실 우리가 현재를 분별하자 할 때 지난번에 드린 말씀은 그거는 서론에 불과하고 오늘 본격적으로 일극체제 미국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다가 미국이 어떻게 미국 자본주의가 시장 경제가 하루아침에 저렇게 충격에 빠지고 흔들리게 되느냐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역사를 보면은요 놀랍게도 제국이란 제국은요 되게 오래 가지 못해. 그래서 영국 사람들 속담에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고 망한다. 그런 유명한 말이 있는데 아시는 대로 우리가 바벨론 제국은 교만하다가 망했어. 그럼 그 바벨론을 꺾고 일어났던 페르시아도 교만하다가 마라톤 전쟁하고 그 살라미스 해전하고 뭐 몇 번 그 조그마한 마게도니아하고 전쟁해가지고
어, 결국 망하고 말죠. 그 알렉산더에 의해 가지고 헬라 제국에서 망한다. 그 헬라 제국도 오래 못 가고 또 망해요. 그 헬라 제국 뒤에 로마 제국은 그 몰락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그것도 로마 제국도 몰락합니다. 비잔틴 제국도 몰락을 했고 비잔틴 제국을 꺾고 일어난 오스만 투르크 제국도 몰락하고 몽골 제국도 몰락하고 신성 로마 제국도 몰락하고 스페인 제국도 몰락하고 대영 제국 뭐 한때 대영 제국은 해가 지지 않는다. 온 지구 뺑뺑 돌아가면서 다 식민지를 두고 거들먹거리고 교만 떨고 했는데 대영 제국이 지금요 몰락해가지고 6명 중에 1명은 먹거리를 먹는 식량을 걱정해야 될 정도로 어려워졌습니다. 지금 영국 국채 금리가 미국보다 높아졌어요. 지금 6% 이야기를 하는데 미국이 4.95% 정도인데 영국이 얼마나 다급했는지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는 영국 정부가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국채를 발행하다 살 사람이 없기 때문에 금리를 많이 주겠다. 6%. 프랑스도 지금요 곧 망하기 직전까지 갔어. 그 마크롱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머지않아서 프랑스는 IMF 관리하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또 일본 제국도 뭐 그 까불다가 망했잖아요. 만주국을 먹고 중국 본토를 다 난징까지 대학살하고 동남아로 내려가서 인도네시아, 필리핀, 뭐 대만을 말할 것도 없고 인도차이나 반도까지 다 집어삼키고 했던 일본이 결국은 태평양 전쟁 미국하고 미드웨이 전쟁에서 패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오지마 전투, 사이판 전투, 오키나와 전투 그리고 그 일본 본토 공격이 그냥 무너지고 마지막에 원자탄 두 개 맞고 끝났잖아요. 그리고 이제 소련 제국이 멸망한 것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멸망할 차례가 누구냐? 미국 제국이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미 제국주의도 침략주의 그리고 자본주의, 부채 자본주의 이게 이제 끝장나게 생겼어. 그리고 지금 어느 시대로 옮겨가려고 하냐 하면은 이른바 브릭스 뭐 제국은 아니고 브릭스 연합이 한때 브라질, 인도, 러시아, 차이나 이래서 브리스라고 했다가 브릭 했다가 거기에 사우스 아프리카 남아공이 참여하면서 브릭스가 됐다가 2024년도에 거기 4개 나라가 더 참여하면서 9개 나라가 됐다가 2025년에 인도네시아가 가입하면서 10개 나라가 됐습니다. 10개 나라 합하면요 지구 인구 40억이 브릭스에게 연합됐는데 그러면 지금 뭐 브라질 대통령이나 인도 모디 총리나 이런 사람들이 미국이 때리는 그 50% 관세를 가지고 겁박을 하고 뭐 협박을 하고 그런데 뭐 그 브라질 룰라나 인도 모디 총리는요 50% 오케이 뭐 괜찮아 그 뭐 관세하면 너희가 무는 거지 뭐 우리야 뭐 수출 너 미국에 수출하면 좋고 안 해도 괜찮아 그냥 하고 평소에 중국하고 인도는 앙숙 중에 앙숙이었는데 국경을 1,300km 이상 맞대고 있는 앙숙이었는데 그 미국 때문에 지금 화해하고 그렇다니까요. 러시아하고 그리고 인도, 중국, 브라질 뭐 이렇게 다 이제 하나로 연합돼 가지고 카르텔을 이루어 가지고 미국을 오히려 소외시키고 보이콧하게 되면요. 미국이 어려워져. 미국의 뭐 아마존에서 유통되는 그 많은 제품들이 어디서 만들어졌어요? 미국에서 만든 거 별로 없어요. 거의 다 외국에서 만드는 건데 그게 다 관세 때문에 가격이 높아지면 미국 국민이 견디지 못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트럼프는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요 브릭스도 까불도 망해요. 그것도 그 안 망하는 이 세상의 제국주의나 힘을 가지면 반드시 교만하게 되고 교만하면 몰락합니다. 교만한 데다가
사치까지 하고 거짓되고 악하면요 더 빨리 망하죠. 가장 교만하고 가장 사치하고 가장 악하고 가장 많이 속이고 가장 많이 침탈하고 침략하고 약탈하고 늑탈하고 강탈하고 수탈하고 이런 걸 제일 많이 한 게 미국이잖아요. 미국. 미국은 200년 동안에 146회나 전쟁을 치렀어요. 침략주의죠. 제국주의, 침략주의, 부채 자본주의. 지금 빚을 갖다가 37조 달러를 지고 있는데 이 37조 달러면요 3억 3천만 되는 미국 국민 어린아이까지 1인당 2억 원씩을 물어내야 돼. 4인 가족 같으면요 8억 원을 물어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는 미국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그 자체의 힘으로는 영원히 그 부채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런데 그 트럼프라고 하는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슬로건을 내걸었냐면요. 마가 이른바 그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 그 이제 머리글자를 따가지고 마가라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미국은 한때 위대했었지만은 지금은 위대하게 되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 끌어올려 보겠다고 하는데 뭘로? 관세로. 관세를 가지고 하는 게 그게 원래 우선이 아니고 원래는요 스티븐 미란이라는 사람의 보고서를 보고 이 트럼프가 거기에 감동을 받은 모양인데 그 국채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37조 달러 되는 그 국채를 떼먹는 거로 외국으로부터 일본이나 중국으로부터 국가 부채를 졌는데 그걸 떼먹는 걸로 아니 근데 말이 매끄럽지 못하고 떼먹는 게 아니라 지불 연기. 근데 일반 모라토리움 정도가 아니고 100년 동안 안 갚겠다는 겁니다. 빚을 져놓고 갚기는 갚는데 우리가 떼먹는 건 아니다. 100년 후에 갚을게. 이런 그게 말이 돼요. 100년 후에 트럼프는 죽었을 거 아니야. 아니 채권자 되는 중국이나 미국 100년 후에 어찌 될 줄 알고 트럼프가 100년 후에 그 부채를 갚겠다. 그리고 그 동안에는 이자는 없다. 그래서 온 세계 각국에서 가지고 있는 미국 채권을 트럼프 앞에 가져와가지고 100년물로 다 바꿔가라. 그래 안 하면은 관세를 때려가지고 너희가 만든 물건 미국에 못 팔아먹게 하겠다. 그리고 미국의 물건을 못 팔으면 나라가 망할 것 같으니까 일본부터 먼저 쫓아갔어. 그랬더니 5천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를 하면은 15% 관세 정도로 해서 깎아줘 가지고 봐주겠다. 일본이요. 그냥 미국에 아부하기를 푸들 강아지처럼 아부를 하더니 꼬라지가 5천억 불 갖다 바치고 그리고 관세 15% 얻어맞고 오면서 그 이시바 시게루가요. 정말 화가 충만해가 돌아왔어. 그렇게 동맹이랍시고 미국을 섬기고 상전처럼 모시고 했는데 이 결과가 5천억 불을 갖다 바치고 그리고 15%를 썩 때린다고 하고 바로 미국에 대한 반감이 생겨가지고 지금 뭐 화가 안 풀리는 거야. 그럴 때 그걸 약간 위로해 주러 갔던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이거든요. 여러분 이 미국이 하는 짓은요. 옛날에 나치도 그렇게 안 했고 소련도 그런 깡패 짓은 안 했습니다. 어떤 나라도 지금 현재 미국이 하는 것처럼 37조 달러나 돈을 빌려가지고 사치하고 교만 떨고 그렇게 해놓고는 그걸 안 갚겠다고
갚기를 갚되 100년 동안 100년 후에 갚을 것이고 그 돈에 이자 같은 건 안 주는 것이고 그래 안 하면 관세를 가지고 주고 팬다고 이제 여러분 이런 일이 내가 볼 때는 전무 전무는 뭐 전에는 없었고 후에도 이런 미친놈이 또 있겠나? 그런데도 우리나라 소위 극우파 사람들은요, 기독교인 극우파 윤 어게인 하는 사람들은 트럼프가 항공모함 타고 윤석열 구출하러 올 거다. 아니 트럼프가 그렇게 바쁜 양반이 도덕질하기 강도질하기 바쁜 양반이 그 느린 항공모함 타고 온다고 비행기는 어디다 갖다 내버리고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도 우리나라 기독교인 극우파 윤 어게인 한 사람 그걸 믿고 앉았다는 거예요. 그래 이재명이 가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하는 중에 윤석열 이야기는 그 약간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묻더라는 거예요. 그런 가짜 뉴스를 아직도 우리나라 기독교인들하고 신천지, 통일교 이런 사람 믿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 하는 거 보면은 정말 참 이렇게 무감각하고 현실 감각도 없고 이래도 괜찮겠는가 참 걱정스러워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읽고 정리하던 책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소개하는데 여기 보면은 미국은 지금 파멸까지는 아니라도 파멸 전야에 이르러 있다. 이게 뭐 보통 사람 말이 아니고 MIT 공대의 어문학 교수라고 하면은 일단 알아주는 학교인데 노암 촘스키라고 하는 그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도 혈통이 유대인이고 미국의 양심 세계적인 석학 중의 석학이야. 이분이 쓴 책이에요. 미국은 파멸 전야에 와 있다. 또 그 현대 미국이 자본주의의 행포에 견뎌낼 수 있겠나 이런 책도 썼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민주주의 제도 가정에 자본주의를 개를 한 마리 사서 미친 개를 한 마리 사서 기르고 있는데 그 자본주의라는 개가 민주주의라는 주인을 물어 뜯을 거라는 거야. 무슨 말이 이해가 잘 안 되죠? 자본주의하고 민주주의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또 한 거는요, 그 아프리카 출신의 담비사 모요라는 여성 경제학자인데 미국이 파산하는 날이 곧 온다. 파산. 미국이 파산. 제가 볼 때는요, 국채를 발행해가지고 국채가 안 팔리면요, 지금도 바로 올해라도 파산됩니다. 돈이 없으면 파산하는 거죠. 공무원들 봉급도 못 주는데 재정 적자에다가 무역 적자, 쌍둥이 적자를 감당이 안 되고 한 해에 2조 달러씩을 계속 부채를 더 내야 되고 그 이미 발행한 부채에 대한 이자를 한 해 2024년 한 해 동안에 8,800억 불을 이자를 물었어 미국이. 그러면 해마다 증가되는 부채가 2조 달러 이상이고 이미 낸 부채에 대한 이자 지불액이 8,800억 앞으로 매년 이제 그까지 다 하면요 머지않아서 미국이 한 해에 3조 달러씩 부채가 증가한다고 볼 수 있어요. 이거는 저 같은 경제에 아주 무지렁이 가는 소리가 아니고 세계적인 경제학자들이 다 같이 내다보고 있는 다 이미 다 확인된 그런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같은 그런 장사꾼이 볼 때도 미국은 회복 불능이라는 겁니다.
자력은 안 돼. 그런데 깡패짓밖에 돈을 이제 일본이나 한국이나 이런 나라에 빼앗아 가지고 부채를 좀 다 갚는 건 아니고 경감이라도 하고 그 부채가 경감하면 이자 감당이 안 되니까 그리고 관세를 때려 가지고 이익을 좀 보든지 아니면은 급박을 해 가지고 미국에 그냥 돈을 싸들고 오게 하든지 이런 깡패짓을 해서라도 부채에 늪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인식하는 게 트럼프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이 그 사치하고 방만하게 운영하는 걸요. 긴축하면은요. 많이 긴축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긴축도 하려고 했죠. 일론 머스크를 트럼프 정부에 끌어들여 가지고 그 정부 구조 효율부 말은 그렇게 효율부가 되는데 그는 구조 조정한다는 거야. 공무원 수를 확 잘라 줄여 가지고 인건비가 많이 안 나가게 한다고 했는데 그 자르니까 비명 소리가 전국을 천지를 진동하게 되고 반감이 일어나게 되고 반 트럼프 운동이 일어나기도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이민법이란 걸 또 손을 대 가지고 자기들이 다 이민자 후손들이면서 남미에서 끝없이 이어져 들어오는 밀고 들어오는 그런 남미들하고 이걸 다 잡아다가 돌려보내고 장벽을 쌓고 감옥에 쳐넣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전국에서 5천 곳에서 동시 다발적인 시위가 막 일어나고 반트럼프 일어나고 이제 이런 형국이에요. 거기다가 그 트럼프가 지금 안고 있는 문제 이게 다가 아닙니다. 여기 한번 보실까요? 그 미국 경제의 종말을 예언한 사람이 있어요. 그 일본 학자인데 마스우치 타미스케라고 하는 일본 학자가 미국 경제의 종말이 이미 시작됐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 이분 말이 맞는 것 같아요.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왔을 때 그때 사실은 종말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공산주의가 1991년도 무너졌다고 하면은 자본주의는요 2008년도에 무너진 거야. 그러면 91년도 하면 9년하고 미국은 2008년도 무너지면요 불과 17년 그 공산주의보다 17년 더 유지하다가 망했는데 여러분 그 소련 공산주의는 자기들 망할 때 그냥 조용히 망하고 말았어. 깡패짓 안 하고 14개 나라를 보고 트럼프처럼 깡패처럼 돈 가져와라 이렇게 한 적 없어요. 사실이지 않소. 그리고 뭐 무역 제재를 한답시고 뭐 그렇게 한 적도 없고 소련은 망할 때 조용히 망했습니다. 근데 미국은요 깡패짓 하면서도 그래 해봐도 안 됩니다. 그거 해봤자 이미지만 나빠지고 되지도 않는 걸 가지고 또 여기 지금 찰스 R 모리스라는 사람은요 미국은 어쩌다가 왜 신용 불량 국가가 되었을까? 과거입니다. 과거 이미 되었다. 미국은 이미 신용 불량 국가가 되었다는 거예요. 또 신용도 불량뿐 아니라 윤리 도덕적으로도 로규 스테이트 미국은 불량 국가, 깡패 국가가 됐다는 거예요. 그 책이 나왔어요. 불량 국가라고. 이게 불량 국가죠. 여기 로규 스테이트 이게 역시 이 책도 노암 촘스키가 쓴 책이야. 미국은 한때 북한 그리고 시리아, 리비아, 이라크 이런 나라들이 악의 축이고 불량 국가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불량 국가를 응징한답시고 나선 미국은 그 북한이나 시리아나 이라크나 리비아보다도 10배나 더 악질적인 불량 국가다.
여기 또 한 사람 소개하는데 엘마 알트파트라고 하는 분은 베를린 자유대학의 교수야. 이분이 자본주의는 어떻게 망하는가? 공산주의는 1991년도 12월 26일에 소련이 해체되면서 조용히 망했고, 자본주의는 망해도 아주 악실적으로 발악을 하고 깡패짓 하다가 망할 겁니다. 여러분, 자본주의가 망한다고 하니까 노목사가 또 뭐 좌파인가? 여러분요, 이 망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 트럼프예요, 트럼프. 그 안 되는 걸 아니까 깡패짓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깡패짓 해서 다른 나라로 돈을 빼앗아서라도 그 안마하고 좀 유지해 보겠다는데, 트럼프가 4년 임기 중에서 이미 반년 지나고 3년 반 남았는데 마지막 1년 정도는 또 레임덕 걸려가지고 일도 대도 안 하고 말아요. 그러면 결국에 가서 트럼프 남은 게 얼마냐? 한 2년 반 남았어. 2년 반 만에 뭘 한다는 거야? 일본이 돈 싸들고 가서 투자를 해도 2년 반 동안에 공장도 못 짓고 끝나요. 그리고 미국이 지금 철강 산업이 다 노기스로 다 망해버렸거든요. US 스틸 하나 남았는데 지난 5월 달에 그 니폰 스틸을 넘어가 버렸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지금 철강이 없어요. 철강 산업이. 모든 제조업의 기초가 철강 산업인데 철강이 없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잠수함도 못 만들고 배도 못 만들고 탱크도 만들지 못하고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못해요. 여러분 그 AI 컴퓨터 데이터 센터 이런 걸 잡아두려면 도시 몇 개가 소비하는 만큼의 전력을 소비하는데 전력이 모자라도 원자력 발전소 지을 기술도 없고 원자재 철강이 없어요. 또 내 생각에는 한국에 가서 지어줘야 되고 배도 한국에서 만들어줘야 되고 이제 이런 꼬라지가 된 게 미국이란 나라예요. 그 트럼프가 볼 때는 앞을 봐도 길이 없고 뒤를 봐도 길이 없고 좌편 우편 어디를 봐도 길이 없습니다. 너무 방만하게 사치하고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에게 그런 고임금을 지불하고 미국이 뭘 만들어 가지고 가격 경쟁력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국은 다시는 이제 패권주의가 오래가지 못하고 이제는 그야말로 다극 체제, 한때 양극 체제, 일극 체제 하다가 이제 앞으로 다극 체제가 되는 그런 시대가 올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미국이 지금 굉장히 위태로운 데까지 나가 있다 하는 정도를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연장해서 실제적으로 미국은 어느 정도까지 위험에 봉착해 있는지를 다시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연장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